I just can't let you go. Lord knows that I've tried to. 네, 그럼 박정희와 유신에 대해서 살펴보죠. 즉 장기 집권. 자, 박정희가 잘 모르겠어요. 67년도에 대통령 선거에 당선돼서 71년까지 임기했습니다. 그리고 3선 개헌을 했는데 3선 개헌도 그건 이제 반헌법적 행위고 날치기였고 하지만 3선 개헌만 하고 75년도에 물러났다면 지금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우리 뭐 저처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훨씬 압도적으로 그 긍정적인 평가가 셌을 거예요. 3선 개헌까지만 하고 물러났으면 그럼 그건 그럭저럭 용인이 됐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신을 하는 바람에 결국 75년까지 해야 할 걸 4년 더 집권하고서 이제 역사에 본인도 아주 불행해졌고 가족도 불행해졌고 본인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가 아주 불행해지고 후퇴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박정희가 이제 유신을 어떻게 하게 되느냐. 삼성개헌. 자, 혁명 공약에는 5.16 혁명 공약에는 원대복귀 그걸 비쳤지만 총 거꾸로 들고 한강 다리 건널 때 권력을 순순히 내줄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때부터 중신 대통령 꿈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 근데 선거를 거쳐야 했던 거죠. 이건 다른 나라는 쿠데타하고서 그냥 선거 없이 가는데 왜 선거를 거쳐야 했느냐. 그게 미국의 힘이에요. 왜냐면 한국은 미군이 그 수십만 명이 나가봐. 수십만 명이 참전을 해서 지킨 나라인데 그리고 남북이 분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냉전이 심할 때 미국 입장에서 서방 세계의 쇼윈도우에 전시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군복 입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양복을 입는 거예요. 박정희 군사쿠데타는 용인하지만 이 조선을 다스리려면 군복 벗고 다스려.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입장에서는 선거를 치르고 싶지 않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군복을 벗고 그 선거를 치렀고 63년 선거에서 간신히 당선됐고 67년 당선됐어요. 그런데 이제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개헌을 하자. 그래서 대통령 임기가 그 2번까지만 돼 있는데 그걸 그 중임 제한을 이제 3선 제한을 집어넣었는데 그 대통령 3번까지는 할 수 있게 한 번만 더 합시다. 그 당시에 유행했던 영화가 미워도 다시 한 번인데 미워도 다시 한 번을 하자는 얘기냐 이제 하면서 그 3선 개헌을 했습니다. 저것도 박정희 본인이 추진을 한 거죠. 네.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거 그 3선의 대통령 선거를 치른 게 71년이에요. 저 개헌을 하고 69년도에 하고서 그 개헌 그때 이제 김대중 그 후보가 40대 기준을 내서 경쟁을 해서 김영삼을 꺾고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 장충단 연설에서 유명한 연설을 하죠. 자, 이번 선거에서 박정희 집권을 막지 못하면 총통제가 올 것이다. 박정희가 영구 집권을 할 것이다. 그랬더니 박정희가 반발을 했죠. 무슨 얘기냐?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는 내가 표를 달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근데 박정희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지켰어요? 국민이 대통령을 뽑을 권리를 박탈해갔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웃긴 게 뭐냐면 반장도 국민학교에서 반장도 애들이 직접 뽑는데 대통령 뽑을 권리를 박탈해갔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김대중이가 거짓말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또 참 기가 막힌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양반이 서울대 총장을 지낸 유기청 교수라는 법학자인데 서울대 총장을 지낼 때는 좀 어용 총장이라고 비판도 받고 학생들하고 이제 갈등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분이 이제 학생들이 유기청 교수를 옹호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이분이 뭘 했냐면은 당시에 이제 데모 심하게 해서 이제 학생들 구타하고 하는 걸 굉장히 비판을 했었고 그거 비판한 것까지는 그래도
넘어갔는데 뭐가 문제가 됐냐면 이 양반이 이제 세계적인 법학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71년 초에 그 대만이랑 뭐 저 필리핀이랑 그 아시아 국가를 갔는데 대만에 갔다가 희한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야, 니네 그 친위 쿠데타 준비 중인 거 아냐 그런 거예요. 그 대만의 친구가 동료 법학자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무슨 얘기야 했더니 야, 그 한국에서 와서 총통제와 계엄령과 비상대권에 관한 자료를 싹 수집해 갔어. 자기가 다 그 대만의 계엄령 총통제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료 다 뽑아줬다. 야, 그거 니네 그거 할 건가 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듣고 와서 깜짝 놀라서 그 얘기를 들어서 했던 거예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 김대중 후보가 저 장춘단 연설에서 총통제 준비되고 있다 한 것도 진원지가 알고 보니까 그 저 유기천 교수였던 거고요. 그랬더니 유기천을 잡아가뒀습니다. 그러다가 추방해버린 셈이 됐어요. 그 부인이 세계적인 법학자예요. 그러니까 유기천 교수도 유명한 학자지만 부인은 정말 세계적인 학자였는데 외국인이었는데 그 부인 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인이 아마 한국 사람이었으면 유기천은 감옥 갔을 텐데 그 저 부인 덕에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그 외국으로 쫓아보내는 그래서 최고의 형법학자인데 저 국내에서 강의 못하고 이제 뭐 한참 그 떠돌다가 이제 뭐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때 대통령 선거를 할 텐데 여기 박정희와 김대중이 오늘부터 계속 접전하고 있는데 딱 왼쪽에서 뭐가 터졌어요? 대규모 간첩단 사건. 바로 서승, 서준식 그 유명한 형제죠. 얼굴은 왜 이러냐? 그리고 안경 뒤에도 흰 붕대가 있죠. 얼굴이 왜 이러냐면은 이 대통령 선거에 연결된 거예요. 서승, 서준식 형제가 묵었었던 하숙집이 김상현이라고 김대중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이 간첩 사건을 조작해서 김상현을 거쳐서 김대중한테 간첩이 연루된 걸로 이 대통령 선거를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들로 인해서 한 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망쳐지는 거를 볼 수는 없고, 근데 워낙 고문을 심하게 하니까 고문을 견딜 재간은 없고, 그러니까 고문에 굴복해서 그거 맞아요, 그 김대중하고 그렇게 연결됐어요 라고 얘기하면 이 대통령 선거는 끝나는 거고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분신을 한 겁니다. 내가 3월 달에 잡혀들어가서 아직 추울 때라서, 그러니까 이 취조실에 난로가 켜져 있었는데, 경유 난로가. 근데 원래 피의자를 혼자 두는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반드시 지키고 있게 돼 있는데, 그날 마침 이제 하여튼 잠깐 그 뭐 화장실을 갔는지 그 혼자 있게 된 그 틈에 그 이제 결단을 한 게 내가 죽어서 그래서 이걸 끊어야지 하고서 그 경유를 뒤집어 쓰고 그 온몸에 불을 붙인 거예요. 그게 휘발유였으면은 확 탔을 텐데 경유는 불이 잘 안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서히 타들어가는데 저 고통을 이제 참고서 뭐 그냥 비명도 못 지르고 그렇게 있다가 이제 막판에 몸부림치게 되고 또 연기가 나고 하니까 이제 보안소에서 뛰어갖고 이제 그 불을 꺼서 간신히 목숨은 구했는데 뭐 수술 뭐 수십 번 했죠. 그 동생 되시는 분이 서경식 선생, 우리 그 평화박물관하고도 강의 많이 그 하고 그러셨는데, 서경식 선생 그래 보면은 참 기막힌 얘기가 나와요. 그 아버님이 저 재판을, 그러니까 아들도 일본에서 잘 키워서 그래도 한국에 가라고 해서 하나 서승은 서울대 사회학과 대학원에, 서준식은 서울법대 그 유학을 와서 다니다가 저렇게 잡혀갔는데, 그 몇 달 만에 이제 재판을 한다고 해서 재판을 가봤더니 면회는 안 시켜주고, 법정에서 봤는데 아들이 들어오는데 얼굴이 이상한 거죠. 그리고 저렇게 안경을 이제 저렇게 했는데, 그 집에 들어오자마자 일본 그 다달미빵을 치면서 대성통곡을 해서 아버지 왜 그러세요 했더니 네 형이 귀가 없더라. 귀가 다 녹아내린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저렇게 귀에다가 걸 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한 거고, 참 악마의 시대였죠. 우리나라에서 간첩단 사건이 저는 정치적인 순간에 일어나고 했었던 거고, 저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그 유신을 일으키는데, 그 유신의 참모장이죠.
그 이후락입니다. 근데 뭘 했냐면 7.4 남북공동성명이라고. 유신이 1972년 7월 4일이고 그 이제 석 달쯤 100일쯤 뒤에 유신이 그 유신 친위 쿠데타가 터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남북통일에서 자주평화 그 하나가 더 있죠. 민족 대단결. 이제 그 3대 원칙에 합의가 됐어요. 이건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지금 남북 정상회담의 충격 그거의 10배, 20배였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도 충격과 감동이었지만 이때는 전쟁 끝나고 20년밖에 안 됐어요. 이산가족들 부모님들 웬만하면 살아계실 때입니다. 북의 이산가족이 살아있을 때. 저는 그때 저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제 중학생이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인데 그 선생님 중에 좀 나이가 드신 분인데 고향이 평양이에요. 그분이 굉장한 달변가였는데 수업을 못했습니다. 뭐 말 좀 하려고 하다가 너무 그 뉴스 듣고 벅차 올라갔고 1시간 내내 만 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그래서 어린 마음에 이게 이제 참 그 내가 통일을 아주 강력하게 그 생각을 하게 된 그런 그 순간이기도 했는데 저게 이제 그 뭐 청산가리 품에 넣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대담한 행동을 한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 상황을 타개하는데 사실은 나중에 밝혀진 바로 의하면은 유신을 하기 위한 일종의 작전이 아니었을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뭐 그런 그 생각까지도 듭니다. 국민들의 뜻을 통일로 모아놓고 여기 보면은 유신 났을 때 평화통일지향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의지를 통일에다가 모아놓고 이제 통일로 쫙 돌려놓고서 통일에 대한 기대치를 올려놨는데 그때 이 이후락이 뭐 일부에서는 이후락이 유신을 주도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박정희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후락이 같은 놈이 와서 이제 그걸 쫙 밀어붙였다. 그래서 박정희가 마지못해서 끌려와서 장기 집권을 하게 됐다. 측근을 잘못 써서 그런 것이다. 자기 책임이 아니라 측근한테 미는 그런 그 좀 비열한 방식이고요. 유신은 박정희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후락이가 한 게 있죠. 뭐냐면은 박정희도 유신이 나쁜 짓이란 거 알아요. 삼선개헌도 억지로 했어요. 그런데 유신을 또 해야 하는 거예요. 사선을 했는데 사선개헌은 말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뭔가 폭력적인 방식으로 밀고 나가서 헌정질서를 뒤엎어야 하는데 뭔가 그래도 나쁜 짓을 하려도 명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박정희 입장에서는 딱 그게 고민인데 이후락이가 딱 굉장히 눈치가 빨라요. 얼마나 눈치가 빠르냐 하면 제갈공명과 조조를 합쳤다고 해서 별명이 제갈조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눈치가 빠른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거 자칭 박정희교 신자예요. 박정희교. 그래서 박정희가 원하는 바를 미리 알아서 이제 조치를 하는 사람이에요. 미리 알아서 조치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 박정희 마음에 이제 쏙 든 건데 그래서 비서실장을 하다 중앙정보부장으로 삼선개헌을 하여튼 이제 그 비서실장을 중앙정보부장으로 있을 때 이제 남북통일과 유신이라는 박정희 시대를 대표하는 7.4 공동성명과 유신이라는 두 가업을 이제 동시에 시행을 했는데 박정희 입장에서 뭔가 자기가 정권을 장악하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후락이가 평양에 갔다 온 다음에 딱 한 얘기가 김일성을 만나고 왔잖아요. 김일성을 만나고 왔더니 북에 갔더니 김일성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눈빛, 손짓 하나로 모든 게 착착착착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남북 그 대화를 하게 되니까 본격적으로 남북이 경쟁을 해야 하는 시대인데 북쪽은 김일성 말이 필요 없이 착착 돌아가는 시대인데 가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당도 말을 안 들어요. 박정희 임기가 이제 끝난다, 75년에 물러난다 하니까 그 71년도에 12항명파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유명한 공화당 내에서 그 항명파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야당은 어때요? 원래 딴지 걸죠.
언론은 사사건건 발목 잡죠. 애들은 길바닥에 나와서 짱돌 던지고 화염병 던졌었죠. 이래 갖고 어떻게 북한하고 경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각하의 용도하에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유신이에요. 박정희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가 원하고 있던 거에 명분을, 적어도 권력층 내부에서의 명분을 제시해 준 거 아니에요. 아주 속을 잘 긁어준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유신을 이해하려면 또 국제관계도 봐야 합니다. 자, 한국, 태국, 필리핀의 공통점이 뭘까요? 베트남 전쟁에 전투부대를 파견한 나라예요. 태국, 필리핀에 비해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병력을 파견했지만 태국과 필리핀도 그래도 전투병력을 파견해서 미국의 명분 없는 전쟁, 태국, 필리핀, 한국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냐면은 백색 제국주의가 아시아 민족을 침략해 들어간 전쟁이 되는데, 저기 이제 그 태국, 필리핀, 한국을 끌고 들어가면서 아니야, 이거는 공산주의의 팽창을 저지하는 제2세계의 전쟁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명분을 바꾼 거잖아요. 그런 나라들한테 준 선물이에요. 안에서 알아서 해, 그냥 적당히 해, 뭐 해서 친위 구테타 일어나고, 태국의 친위 구테타가 일어난 직후에 한국에서 떨어진 게 비상사태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계엄령 떨어지고, 그리고 다시 한국에서, 한국은 2단계로 했어요. 유신이 9월 23일이고 10월 17일이니까 그래서 유신이 나오는데, 저건 그러니까 미국이 기분 나쁘지만 알아서 저 베트남 파병에 대한 대가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 유신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박정희를 제일 옹호하는 조갑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느닷없이 벌어졌다. 그 당시가 실제 위기 상황도 아닌데 느닷없이 유신을 벌어졌다는 거예요. 저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때 어디 그 학원에 있었는데 어떤 놈이 늦게 들어왔어요. 늦게 들어오면서 호들갑을 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라고 하냐면 탱크 중앙청의 탱크, 우리 광화문이었는데 중앙청 앞에 탱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이 자식이 늦게 오면서 헛걸봤나 하고 이제 막 빨리 들어가자 하고 주성소 치고, 우리도 좀 낄낄대고 저 자식이 했나. 그리고 이제 수업 끝나고 나와서 보니까 진짜로 광화문에 탱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느닷없이 그렇게 됐는데, 처음에는 유신이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그 저기 유신적인 개혁이라는 그 박정희의 그 선언문에 나오는데, 박정희가 유신이라는 말을 좋아했어요. 5.16에 대해서도 유신적 개혁, 아까 그 책 있죠. 국가혁명과 나에도 그 표현이 나옵니다. 원래 이 유신이라는 말은 대원군 때도 나와요. 대원군 때도 나오는데, 그 대원군이 하묘 유신이라고 그 자신의 개혁을 표현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개혁을 표현하는 말인데, 뭐 박정희가 대원군이나 뭐 시경을 읽은 것 같지 않고, 이거 시경에 나옵니다. 주나라가 비록 옛 나라이지만 개혁으로 천명을 새롭게 했다. 그래서 김영유신. 근데 이걸 이제 이 말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쓴 건 뭐 대원군이 먼저 쓰긴 했지만 유명해진 건 메이지 유신이죠. 메이지 유신, 그러니까 명치 유신이 바로 이건데, 명치 유신에서 명치 유신에서 따왔을 수도 있지만, 이제 사실은 소화 유신에서 따온 게 아닌가. 더 가까운 건 소화 유신 같아요. 박정희의 의식 세계를 아는 건 뭐냐면 2.26 사건이라고 해서 1936년도에 일본 군부의 청년 장교들이 일으킨 쿠데타입니다. 근데 천황이 승인을 안 했기 때문에 쿠데타 세력이 자살하고 이제 끝이 났는데, 이 소화 유신이 오히려 이제 박정희의 의식 세계를 보는 데는 더 잘할 수 있죠. 박정희의 청년기였고, 그 직후에 이 분위기 속에서 이 분위기가 이어지는 속에서 만주공관학교 일본 육사를 나왔으니까요. 그 10월 유신 때 나온 홍보문인데, 그 박정희 정권에서 만든 것 중에서는 제일 잘 만든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10진법으로 10월 유신 100억불 수출 천불소득. 천불소득 때문에 이렇게 마이크가
들어가는데 북한이 지금 2,000불쯤 되는 거죠. 뭐 물론 이제 화폐 가치가 달라지긴 했겠지만.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잘 붙인 구호고 100억 불 수출은 그 금방 달성했어요. 77년도에. 이게 이제 10년대, 80년에 가면은 이렇게 될 거라고 했는데 앞당겨서 그 달성을 했습니다. 이 만화를 그린 사람은 신동우 화백. 제가 참 좋아했었던 호피와 차돌바의 홍길동 뭐 그런 거에서 아주 좋아했었는데 이 포스터 이후에는 아이씨 하면서 어린 마음에 신동우 화백을 잡았죠. 그리고 이제 이건 우리 반어법 행위자 열전에서 뽑은 유신의 주역들인데 사실 유신의 주역들이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이 명단을 작성하는 게 좀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극비리에 작성이 됐고 그 주역들이 많이들 입을 다물고 있는데 박정희가 최고 책임자였고 그다음에 이후락이 이제 그걸 맡아서 처리를 했는데 중앙정부 차장이었던 김치열이 법률가고 법률가로서 김치열과 신직수가 이제 중앙정보부 차장과 법무장관으로 그 일을 도왔는데 그러니까 몇 개 팀이 중앙정보부 팀이 있고 법무부 팀이 있고 청와대 팀이 있어요. 청와대 팀은 비서실장 김정념 휘하에 홍성철, 유혁인, 김성진 등이 뭐 참여를 했고 중앙정보부는 김치열이 책임자의 김동근, 김영광 등이 실무 작업을 했고 또 그다음에 법무부에서는 이 김기춘이가 여기 나옵니다. 김기춘만 나온 건 아니고 김기춘을 비롯한 소장검사 몇 명을 비롯해 동원해서 했는데 김기춘이가 얘기한 건 자기는 대만 간 건 아니고 프랑스 가서 자료를 수집해왔다. 이제 그런 얘기를 고백을 한 적이 있죠. 강창성은 군을 다루기는 역할을 이제 맡아서 했고 그래서 했습니다. 유신헌법의 내용은 그러니까 헌법에서 이런 게 빠져요. 구속적부 시민이 뭐 고문 폭행 뭐 이런 게 이제 그 헌법에서 빠지고 유신 헌법을 만든 주역들 한태연 그리고 이게 갈봉근 그리고 이후락 그래서 이 헌법을 헝가리 헌법이라고 불렀어요. 한태연과 갈봉근이 만들었다 했는데 한태연의 증언에 의하면은 자기는 자꾸 수정정됐고 이미 만들어져 있더라. 이미 갔더니 헌법은 다 만들어져 있더라. 그래서 자기 자꾸 다른 걸 했는데 그거 작업을 이 김치열, 신직수 또 김기춘 등등이 이제 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유신헌법의 내용이 이게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헌법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유신헌법은 어떻게 되냐면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대표제나 국민투표에 의해 주권을 행사한다예요. 국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는 게 헌법으로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주권을 행사하려면 대표자인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또는 국민투표. 그러니까 국민이 길바닥에 나와서 나 대한민국의 주인이야 라고 외치는 것 자체를 헌법에서 금지시켜 놓은 그런 황당한 체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유신정회를 만드는데 이건 일본 모델 대정 이천에 비슷한 분위기고요. 유신체제 이게 중앙정보부, 보안사, 치안본부, 대공분실인데 유신이라는 체제는 이런 기구가 없으면은 도저히 지탱이 안 되는 체제. 박정희 체제 자체가 그랬어요. 박정희가 18년을 집권을 했는데 그 중에 11년 몇 개월이 계엄령 아니면은 위수령 아니면은 긴급조치 아니면 비상사태예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사회를 운영해갈 의지도 능력도 없었던 사람이죠. 이런 체제에 의지해야만 그래서 강압적으로 나를 따르라. 아주 안 따르는 사람은 뚫게 패고 그렇단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는 반장도 우리 손으로 뽑는 시대에 이제 이렇게 간접선거가 됐고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은 전단 때까지 이어집니다. 87년도에 제공입니다.